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강 상호문화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문화 교육은 그 현장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그리고 또 국가 그리고 또 국제기구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된 것이죠. 이렇게 현장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호문화 교육의 방법은 자기 문화에서 출발해서 타인의 문화로 갔다가 다시 새로운 자기 문화로 돌아오는 일종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있다가 프랑스로 갔고 거기에 또 살다 보면 프랑스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고 또 다시 한국 문화에 또 다시 적응을 하고 또 다시 나가고 이런 식의 정반합 이런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자신의 문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문화를 낯설게 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해서 타인의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상호문화 교육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에 유럽 평의회는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Through Education이라는 책자를 내게 됩니다. 이 책자에서는 경험, 비교, 분석, 성찰, 행동이라는 이 5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은 타인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본다든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고 집에서 책이라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체험하는 가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입니다. 타인의 문화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문화와 낯선 문화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위험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중심주의, 민족중심주의로 낯선 것, 다시 말해서 외국 문화를 이상한 것,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유사점하고 차이점 이 두 가지 중에서 차이점이 사실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확인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유사점은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풀과 나무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차이점은 금방 찾습니다. 풀은 작고 나무는 큽니다.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하면 생각보다는 잘 찾지 못합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뿌리, 줄기, 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모두 광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석의 단계입니다. 자기의 비교가 타당한지를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통계 자료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찰의 단계입니다. 분석이 끝나면은 성찰을 위한 어느 정도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적어서 발표를 한다든가 자신이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성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모든 행동은 책임감이 있고
존중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불어교사인 아이데 마가의 7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상호문화적 담화는 다른 문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자기와 자기 문화에 대해서 던져보게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의 언행을 분석을 해보면 자기 문화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문화나 관점에 대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식주처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 신념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적 자료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력이라든지 전철 지도라든지 문학 작품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실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달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동지, 춘분, 하지, 추분 이런 절기들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달력을 보게 되면 성인의 날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고 절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서양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철 지도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전철 지도를 보면 거의 다가 지명입니다. 뭐 불광이라든지 구파발이라든지 양재라든지 이건 다 지명이에요. 그런데 외국의 그 지하철명을 보면 인명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보면은 9호선에 프랑클린 루즈벨트 역이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역이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양은 개인을 기억해 주는 문화고 동양의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그냥 그 공동체, 지역명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해보면 동일한 현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서양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거만하다. 일종의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이 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고정관념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정관념을 갖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다 없애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분석해야 하는 엄청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정관념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인식의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 문화와 외국 문화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외국 문화하고 자기 문화를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점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 너머에는 예기치 못한 공통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하노이에서 문묘를 방문했습니다. 문묘는 한국의 성균관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만은 18세기에 그 관리를 뽑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시행했고 그 시험의 주요 과목이 사서삼경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그 18세기에 아마 한국과 베트남의 학자들이 만났다면
한문으로 서로의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묘에는 만세사표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만세사표. 그러니까 뭐 만세가 되도록 영원한 스승의 표상이다. 그게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자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도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고 공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화학입니다. 이 상대화학이라는 것은 문화적 사실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타인의 문화를 자기 속에 내재화하기라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2년 전인 2020년에 상호문화 교육이란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6개 단계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 개념을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을 특정 문화와 연결시키지 않고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문화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개념만 간단히 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다룰 주제가 선물 풀어보기라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일날 선물 받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풀어보거나 나중에 풀어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그 자리에서 풀거나 나중에 풀어보는 건 이것은 특정 문화하고 관계가 없는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제가 인사학이라면 학생들에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뭘 먼저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자문화 인식 단계입니다. 이게 상호문화 교육의 아주 핵심이에요. 다른 문화를 접하기 전에 먼저 자기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화 속에서 성장해서 자기 문화에 의해서 조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화라는 것은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문화라는 안경을 쓰고 타인의 문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cultural lens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cultural lens를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든 예시를 계속해서 들자면은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선물을 그 자리에서 풀어볼 수도 있고 나중에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서양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문화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반 학생이라도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애도 있지만 나중에 풀어보는 애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문화 발견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자기 문화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다음에 다른 문화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는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광고, 기사, 동영상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학생의 경우에는 나중에 풀어보는 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양문화 비교 단계입니다. 이럴 때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되게 찾아보게 되죠.
한국에서는 먼저 풀어보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나중에 풀어보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상기해야 할 것은 상호문화교육은 공통점에 큰 비중을 둔다는 겁니다. 차이점에 큰 비중을 두면 그것이 차별로 나갈 가능성이 많고 공통점에 큰 비중을 두게 되면 그것은 연대성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문화 상대성 이해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각 문화적 요소를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 또는 신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그 자리에 풀어보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궁금해서, 두 번째로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기 위해서. 나중에 풀어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풀어보면 너무 선물을 밝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중에서 싼 선물을 한 사람은 체면이 깎일 수 있다. 그걸 걱정해서 나중에 풀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호문화교육은 문화 상대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상호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그것이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키르기스탄에서 하는 알라카추. 이 알라카추는 약탈혼이죠. 길거리를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은 친구들 두세 명이 그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차에 태우고 외딴 곳으로 가서 결혼을 강요하는 겁니다. 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명예살인도 있습니다. 아너 킬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엔의 2013년 통계를 보면 그해 약 5,000명 정도가 바로 이 명예살인의 희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10대 소녀 2명이 다른 남자와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사촌으로부터 피살이 됩니다. 그렇게 피살이 돼도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호문화교육은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호문화교육은 인권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타문화 존중의 단계입니다. 문화 상대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선물을 그 자리에서 풀어봐도 그거대로 존중할 수 있고 나중에 풀어보는 것도 그것대로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상호문화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상호문화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문화 대화는 Intercultural Dialogue라고 합니다. 2008년 유럽 평의회는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고 그 책자를 통해서 상호문화 대화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이 상호문화 대화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게 되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배경과 유산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들 간의 개방적이고 정중한 의사 교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개방적이고 정중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문화 대화에는 7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갖는 사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숫자 6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볼 때는 6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숫자를 보게 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위치, 어떤 사이드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숫자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상호문화 대화는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어떤 대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신념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문화 교육은 차이점도 차이점이지만 공통점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교육이다. 왜냐하면 공통점에 비중을 두게 되면 그것이 연대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논쟁 또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폭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 다양성을 민주적으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화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문화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하나의 신념입니다.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양성을 위협으로 보는 사람과 풍요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적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 중재를 영어로는 cultural med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문화 대화를 통해서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견을 아주 평화롭게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상호문화 대화, 그리고 다양성의 민주적 수용, 그리고 사회 응집력의 신장과 관련된 최상의 실현들을, 최상의 실행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새로운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문화 대화의 유형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사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외국인 강사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굴렁쇠 굴리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방글라데시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애들이 흔히 하는 놀이가 이 굴렁쇠 굴리기입니다. 또 자신의 이민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차이점과 공통점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정체성 확립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 서양의 아주 오래된 동화죠. 다 압니다. 그리고 신데렐라 하면은 우리는 구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구두의 모양이라든지 재질이 문화나 민족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상당히 훌륭한 문학적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속담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아니면은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해서 느낌을 같이 얘기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고 문학적인 감수성을 신장시킨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매체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또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시청하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민자나 난민을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를 보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3월, 4월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그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 작가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을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심미적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강사가 freedom 또는 justice 이런 추상적인 개념과 관련된 사진을 찍어 오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오고 그것을 내국인 청중에게 보여주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관점성을 이해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할놀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의 상황에 관련된 연극을 한다고 할 때 한국인이 일본인 순사 역할을 한다든가 일본인이 한국 독립군의 역할을 해보게 되면은 서로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을 명료화하고 공감 능력을 신장시키고 행위의 가능성의 폭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전통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든가 문화 다양성의 풍요로움을 이해한다든가 인류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10강 그러니까 10회에 걸쳐서 강연을 했습니다. 약간 종합을 해보자면 20세기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인간의 이동성이 증가했고 문화적 차이가 많이 확산이 되었고 거의 모든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했습니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외국인 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호문화교육은 차이의 긍정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호문화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 하나의 교육입니다. 세계교육문화원 위커는 바로 지역사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빈곤 지역의 교육 문화 지원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자립의지를 키워주는 세계교육문화원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0회 강연을 통해서 세계교육문화원이 앞으로 향후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하나의 지침으로서 삼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강연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